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한 문제, 우리 기존의 이론에 정리했던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복지에 개요해서 첫 번째 문제,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키워드가 있는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날 다 많은 용어들이 다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혼용되는 용어들이 다 똑같은 개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중에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것 중에 가장 좁은 의미, 또 가장 어쩌면 현장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양자는 언제나 나오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다뤄놨고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또 풀어봐야 됩니다. 자,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란 말과 이와 혼용되지만 사회사업은 어떠한 개념상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양자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을 미래에 두고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꿈꾸는 이런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이와 혼용되고 있지만 사회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향하는 시점이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미래에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데 비해서 여기는 현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바람직한 상태의 구현에, 어찌 보면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사회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추구하는 시점이 미래냐 현재냐 다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의 보다 큰 비중을 두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사후적, 이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미 빈곤에 빠져버린, 이런 이미 실직 상태에 놓여버린 이런 거죠. 그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개념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비교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빈곤으로 본다면 여기는 빈곤 예방이라고 하는 방빈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이미 가난해져 버린 사람을 위한 빈곤 구제의 소위 구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적 성향이 강한 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도나 또는 정책이나 또는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가시화됩니다만은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정책보다는 실천, 현장이죠. 실천이나 실천 보고서로서의 이론 또는 지식 등으로 이렇게 체계화될 수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미래의 이상 사회건설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건, 여기는 거시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해서 여기는 바람직한 상태로 구현이기 때문에 이제 미시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적 성격이 강한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정적이라고 있는데 좀 싸놨고 좀 경직성이 강하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에 비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역동적이다. 역동성이나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노트를 정리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아니죠. 거시적 입장에 더 접근하는 것은 미래의 이상 사회건설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고, 사회사업은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직접적인 변화 또는 원조
또는 치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사회복지는 거시적이고 사회사업은 미시적이다. 사회복지는 고정적인 데 비해서 고정적인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정직적인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역동적이고 신축적이다. 사회복지는 생산적, 적극적이지만 사회사업은 소극적, 사후적이다. 별로 비교 문장은 이쁘지 못합니다만 자,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문제를 보시면 노만이신의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 개념 정의는 다 모든 학자들이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만이신이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은 노만이신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만이신은 그 번역상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복지를 정의할 적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또는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을 비교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만이신의 정의를 보면은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도저히 대비가 안 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한정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고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결국에 가만히 보면 비교, 이 접속어는 어울리지 못하지만은 여기는 선별주의적 입장과 보편주의의 입장 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가 비교되어서 정의된 그것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재반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프리드랜더가 제시했던 용어입니다. 출제 비중은 낮지만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온 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 티트머스입니다. 티트머스. 그래서 사회복지란 말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정책이란 말을 써서 보통 저서를 남기고 있던 사람이 바로 티트머스가 되겠습니다.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정책.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노만이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간질적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를 간질적 사회제도라고 설명했던 사람은 간질적, 이건 콤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처 또는 네스체르와 같은 사람은 이것은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는 건 전부 우리가 줄쳐놨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간질적 사회제도로서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은 콤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만이신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그에 보면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설명했던 걸로 거기 다음 페이지에 오면 학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로 옳은 것은 자 거기 그래서 3번 문제에다가 5번 문제를 가미해서 하면은 좀 심화된 문제 풀이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챕터 2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1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메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 복지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수준의 강도는 강하지만 낮은 수준의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개 단계로 나누되 인간들은 욕구 충족을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간다. 그래서 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는 뭔가 얼핏 부족한 결핍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고 그에 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결핍의 욕구라고 했던 것을 일부 책에서는 그것을 생존의 욕구라고 자아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를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결핍의 욕구, 생존의 욕구 영역을 기본 욕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 또 실존의 욕구를 거기를 메타 욕구라고 이렇게 쓴 책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욕구 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복지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욕구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자 결핍의 욕구는 생리적, 안전, 소속애정, 존경의 욕구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닥치게 될 적에 그를 위한 미연의 예방의 노력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어찌 보면 안전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사회보험이 모든 안전의 욕구에 이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산재보험과 같은 경우는 안전의 욕구 중에서도 생리적 수준에 상당히 가까운 이런 그 안전의 욕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의 욕구는 맞으면 산재보험은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직업안정, 직업훈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의 욕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를 싸잡은 결핍의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 또는 기본 욕구의 영역이라고 해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생존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라고 이렇게 생리적 욕구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생존의 욕구입니다. 지금 여기는 맞는 것이 됩니다. 생존의 욕구 중에 안전의 욕구. 안전과 안정의 욕구, 노사협의회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해준다는 점에서 소속 애정의 욕구,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임명이라고 해서 인정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재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 또는 애정의 욕구에도 포함되겠지만 존경의 욕구, 어떠한 경우에는 뭐 1년 이사진으로서 1년 계약 단위로 된 사람이 또 재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존경의 욕구나 자신의 욕구로도 볼 수 있는 상위 그룹의 욕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성과 재분배 이것은 역시 자아실현이 되겠고 경영참가 안전의 욕구가 되겠고 소득보장 안전의 욕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영참가는 안전의 욕구와 소속 애정의 욕구에 결합된 것이고 소득보장은 안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이것은 안전의 욕구보다는 높은 단계.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친목 행사, 집단활동, 운동회, 가족 프로그램, 가족 상담. 자, 이런 것은 생리적 욕구 아니죠. 안전의 욕구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의 욕구. 여기는 소속 애정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표창. 공정한 인사교육과 장려금, 재임용, 성과 재분배 이런 것들은 모두 자아실현의 욕구 또는 존경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워낙 이 교집합 부분이 많습니다만 거기 2번은 워낙 적나라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이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 함정이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생존의 욕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은 것은 옳은 것. 자, 매슬로우 욕구 5단 개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속 애정의 욕구로서는 친목 행사, 운동회, 가족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이 답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5단계에 속하는 생리적 욕구는 그렇죠? 5단계 중에 가장 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기, 갈, 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결핍의 욕구에 해당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결핍의 욕구가 아니라 이것은 성장의 욕구죠. 결핍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의 욕구라 하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그렇죠? 다음에 인간의 동기는 욕구 충족을 위해 유발된다고 본다. 인간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목적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내적, 예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저수준의 욕구보다 고수준의 욕구부터 충족시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미음번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2번과 4번이 다 틀렸군요. 또 그러면 디귿번이 들어간 것도 모두 틀린 것이 되겠어요. 디귿번, 그러니까 결핍의 욕구에 해당된다. 이것도 다 틀린 것이 되겠네. 여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번,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리을번,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아니군요. 여기 미음번을 잘못 읽었네요. 인간은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 순서로 그거 띄어쓰기 안 했군요. 고수준의 욕구 순서로 충족시켜 간다라고 이렇게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그 때문에 틀린 것은 디귿번이고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귿번 거기 보면은 기억, 니은 4개 있는 것이었군요. 여기에서는
디귿번이 워낙 틀렸는데 디귿번을 맞는 것. 답은 2번이 가장 근사치에 있는 답이 되겠고 이걸 주관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2번에 디귿번이 포함된다면 모두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겨냥하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이렇게 해서 욕구 인식에 따른 욕구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브래드쇼우는 욕구 수준에 따라서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자, 이미 암기하고 있다 해서 반성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중에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행정가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구로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도록 정형화시킨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보통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정책을 성문화시켜서 발표를 합니다. 다음에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인지된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된 욕구는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서베이나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표현된 욕구 또는 표출된 욕구라는 것은 이것은 밖으로 표출된 어떤 수요라고 경제학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밖으로 표현된 표출된 욕구를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법령상에서 신청이나 청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적 욕구는 연구 대상의 욕구를 돌출시키기 위해서 주변, 시대적, 공간적, 지역적, 비교 목적으로 동원한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중에 표현된 욕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는 욕구는 이것은 인지된 욕구가 되겠죠. 다음에 집단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되는 욕구는 이건 비교적 욕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나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욕구는 파악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 알아볼 수 없는 욕구, 또 그러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욕구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자, 이건 좀 놔둬보겠습니다. 미리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 수준과 실제 상태의 차이에 의하여 정도를 규정하는 욕구는 4번은 규범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번이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끄집어내주면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끄집어내줄 수 없으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 경력직들을 직접 리치아웃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거거든요. 표현된 욕구로서 존재할 수 없다면 표현된 욕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민간 경력직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욕구, 끄집어내 있는 욕구, 이것을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 하고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현장에 가서 그럴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지금 현실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의 7번 문제를 보면은 사회복지 이론적 관점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과 신갈등주의, 통합주의의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는 좀 서운할 정도로 그냥 빼고 넘어갔습니다만 왠지 불안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회관이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보통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선악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주의가 있고 그리고 갈등주의가 있고 그리고 신갈등주의,
책에서는 통합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능주의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부적응에서 찾습니다. 부적응을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일탈이나 또는 탈선이나 또는 반사회성 등으로 표현하는 부적응을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불평등으로서 우리가 보면 빈곤, 박탈, 또는 배제, 또는 실업, 또는 소유, 이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평등이 되겠는데 문제 발생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주의는 문제 발생의 원인,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해체에서 찾습니다. 해체. 가족 해체. 같이 살지 못하니까. 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면 요즘 선거판에서 아주 더러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일부 몰지강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만 종교 간, 지역 간, 성별 간, 또 세대 간 이런 소위 사회해체. 특히 우리가 보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이슬람권에 보면 많은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 간, 또 종족 간 이런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등을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주의는 이런 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해결책의 접근을 사회 정책적 차원, 공공부문의 개입과 사회 사업적 차원, 소위 실천 부분의 접근으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도 적응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고용정책을 강조합니다. 고용정책.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집단에 대하여 역차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가지고 싶어도 장애라고, 나이가 먹었다고, 여자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갖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수에게 보다 큰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적 순위 배정을 함으로써 이런 차별은 오히려 평등을 빼버리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평등을 구현하는 적극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고용정책 또는 긍정적 차별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에서는 불평등이 사회문제의 원인은 불평등을 타파는 아니지만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죠. 소득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정책으로서는 완전고용이라든지 완전고용, 특히 사회오신 분들 완전고용은 100% 고용이 아니냐는 거 아시지요? 완전고용. 소위 자발적 실업과 같은 것을 인주를 인정한 이런 고용을 완전고용이나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실업보험에는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것은 고용정책에 관련된 기능론적 관점에서 해결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에서 나오는 소득정책은 불평등 구조를 타봐요. 최저임금제. 우리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서 1988년부터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치 국민연금법과 똑같이 86년도에 만들어져서 8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그러면 최저임금제라든지 또는 법정시간제. 우리가 보면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런 거 있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 이런 시간 이 사안서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득정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주의에서는 여기에는 소득정책보다는 거기에는 입법정책을 인간의 또는 구성원의 감정에 의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도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입법정책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정책이라든지 법으로 사회보장을 법제화한다든지 또 그러면 두 번째 뭐 나왔습니까? 조합주의의 방법을 정책에는 노사협의회를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의 마지막 해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회사업 실천의 현장에서는 여기서는 전통적 모델로서 이거는 심리 모델, 상담이나 가족 치료와 같은 심리 모델을 통해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에서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 모델, 사회행동이나 PKC나 사회행동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드럽게 부르는 급진 모델, 더 나아가서는 자스민 혁명이나 4.19 혁명처럼 바로 이러한 혁명적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주의는 개혁 모델, 또 다른 기존의 제도로서는 해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 문제에서는 또 다른 복지나 사회 보장의 영역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직업복지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복지의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이런 사회 해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할 적에 이럴 때는 서운하게 넘어갔지만 문제를 통해서 좀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자, 갈등도 적어볼까요? 갈등에 대해서는 이 기능주의에서는 갈등은 사회악으로 봤어요. 사회악으로. 그에 비해서 이 갈등주의에서는 갈등을 사회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갈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갈등주의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회악인 것만은 아니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비온주의 땅이 더 굳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갈등의 제도화, 바로 갈등의 제도화가 바로 노사정 협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조합주의적 접근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갈등을 사회화의 한 형태로 보고 또한 분열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고 재통합의 수단으로 보았다. 자, 여기에서 갈등을 사회화의 한 형태로 봤다. 이것은 해체, 거기에 보면 이건 통합주의나 신갈등주의의 입장입니다. 경쟁적 관계 2번이군요. 사회체계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사회의 질서 및 안정에 대한 갈등적 요소는 사회악으로 간주되어 제거돼야 된다. 갈등이나 사회 문제는 무조건 사회악으로 보고 제거돼야 한다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경쟁적 관계는 균형보다는 불안정을 초래한다. 경쟁적 관계는 3번 경쟁적 관계라고 할 때 불안정을 초래한다. 여기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경쟁적 관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것도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불안정을 초래한다. 자, 이거 놔둬보겠습니다. 사회는 희소자원을 지배하려는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투쟁의 상태로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내재하고 이러한 갈등은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본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상존한다고 본다. 그래서 1번은 신갈등주의, 통합주의, 4번은 완전히 갈등주의, 그리고 2번은 기능주의, 3번은 경쟁적 관계가 균형보다는 불안정을 초래한다 보는 것은 기능론에도 가깝지만은 갈등론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붙은 것은 그러나 이렇게 단서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이 모두 접근의 선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명확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고 그 밑에 해설 붙여놨죠.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이 내용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는 사회복지의 모형. 사회복지의 모형은 우리가 3개 정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조지와 율딩의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을 가지고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거기에 티트머스의 모형을 가미했고 또 단순히 분류로서는 미슈라의 분류, 또 그런가 하면 퍼니스와 틸튼의 분류, 이런 분류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마침 1번에서는 조지와 율딩이 분류한 사회복지 이념체계에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 중심 가치는, 자, 이 조지와 율딩은 1994년에 기존에 있던 4분류 체계를 6분류 체계로 수정 증보시키게 되는데, 보통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복지와 여성의 관계를 따졌던 페미니즘, 그리고 환경과 복지를 따졌던 그리니즘, 녹색주의가 새로이 신설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4분류 체계,
어쩌면 국가의 개입 정도나 중심가치의 방향을 가지고 했던 사분류 체계의 이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종래의 반집합주의는 신우파라고 하고,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이라 하고, 그리고 페미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바꿨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우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국가 개입의 정도를 최소화시키지 않는 데 초점을 둡니다. 마르크스주의로 가면 갈수록 국가 개입의 당연시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개인 가치와 공동체 가치로 갈 적에 신우파로 가면 갈수록 개인 가치를 절대시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아래로 마르크스주의로 오면 올수록 공동체 가치라는 콜렉티브라고 하는 공동체 가치를 보다 크게 따지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유와 평등으로 볼 적에 신우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둡니다. 또 자유라 하더라도 신우파에 가면 갈수록 간섭받지 않을 자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극적 가치를, 적극적 자유를 강조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평등을 가지고 본다면 신우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기회의 평등. 그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과의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을 극단적으로 나눠본다면 신우파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 당연시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의 최대화를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 개인의 가치, 자유, 더기나 불평등이 나온 것은 신우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중심가치가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 가치를 개인의 가치, 또 자유 중에서 특히 소극적 자유의 가치, 또 그런가 하면 불평등의 당연시를 하는 것은 신우파나 중도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원리원칙적으로 무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신우파가 되는 것이고, 소극적 집합주의였던 중도 노선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우파, 중도노선, 민사주의, 독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페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있지만 이 중에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신우파 쪽에, 다음에 평등보다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신우파 쪽에, 그리고 불평등 당연시 신우파 쪽에 있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가장 이것이 가까운 것은 1번 신우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맹신적으로 믿는 것은 신우파, 조건부로 수용하자고 하는 것은 중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만 2번 문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한 학자.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조지와 율딩이 되겠는데, 이들은 1994년에 이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파, 중도노선 또는 중도우파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민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이름을 바꾸되 거기에 페미니즘과 그리니즘을 첨가해서 6개 분류 체계로 바꿨다. 자, 2번은 그렇게 살찌어 보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에 위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의 이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렌스키와 르보는 요즘 사람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냥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봅니다. 자녀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적 입장에서의 복지 모형이고, 제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 입장에서의 복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적 모형은 자산조사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자산조사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권리의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도적 모형, 보편주의적 운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모형에서는 욕구가 예측되며
산업화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로 인해 쌓인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모형은 현대 사회에서의 복지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운영 이념을 보편주의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국민을 평균 내보면 앞으로 어떤 것이 원해질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이 교재에서 설명하였지만 첨가해 주고. 그래서 제도적 모형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욕구가, 국민들의 욕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인본주의와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가 있다. 인본주의 또는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동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인본주의,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고 자녀적 모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처먹고 살 거든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하라고. 물론 최선을 다하고도 참 안 풀리는 사람이라면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와주긴 하겠지만 처먹고 살 것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해서 개인주의 그리고 각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자유주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완적 모형은 개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다. 그러죠. 보완적 또는 자녀적 모형은 자기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알고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나오면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러고도 안 되어서 우리는 부양의무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족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면 그럴 적에는 원칙적으로는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바로 이게 바로 자녀적 모형, 보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보통 교재에서는 시장기구나 가족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도적 서비스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곧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녀적 모형을 평등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평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할 때 평등주의는 바로 제도적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완적 모형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은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 빈곤관에 있게 해서 각자 먹고 살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 단서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곧잘 혼란스러워하는 영역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 모형 중 3인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또 사회계층 분류 등을 기준으로 나중에 또 탈가족화까지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의 모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탈상품화의 효과, 소위 시장이 아닌 것을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말해서 탈상품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그런 국가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회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삶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기본적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자기에게 밀어닥칠 사회적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놨다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복지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소득 비례각주로 현실로 본다면은 결국에 이 복지 탈상품화의 유형은 갖췄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계층도 결국에 잘 살던 사람이 보험료 많이 냈고 보험료 많이 냈던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도 급여를 많이 받는 걸로 볼 적에 국가가 아닌 국가가 제도화해서 탈상품화의 유형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거나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도 역시 탈상품화의 효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을 가능한 한 그
젊어서의 사회적 지위를 늙어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계층 분류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합주의 또는 일부 책에서는 보수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삼인주의는 마르크스주의까지는 가지 않지만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계층 속에서 전 국민이 국가에 의해서 주드는 하나의 서비스를 똑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점에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리고 가능한 한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중간, 중류층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모여지는 그런 사회를 설정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도 단순화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민주주의는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주의나 보수주의. 수정자유주의로 불리면서 복지국가를 찬성한다. 수정자유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는 좀 놔둬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작고, 사유권이 제약적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유권이 제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가까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편주의와 모형을 빼버리시고 보편주의와 사유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 자, 여기서는 2번과 4번, 2번은 약간 교집합 부분으로 소위 조합주의와 같이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것마저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장에서 모형자 빼버리시고, 그래서 사유제는 최대한 수준의 가능한 완전 평등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수준의 평등까지 이끌어가보자 라고 하는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복지국가 모형에서 3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그리고 탈상품의 효과가 가장 크다. 여기는 더 이상 시비를 붙일 것이 없죠. 세 개 중에. 그래서 2번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복지국가도 찬성하고 수정자유주의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죠. 2번은 무슨 함정이 있어요? 수정자유주의가 아니라 수정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뜻 볼 적에는 이게 왜 틀렸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함정은 수정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된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1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 그걸 과자가 쓸데없이 들어있거든요. 에스핑 과자 빼버리시고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탈상품화의 정도를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3인주의로 나눴다. 자유주의 모형에서는 공공부조 시스템을 강조하고, 자, 이렇게 본다면 조합주의 모형에서는 사회보험 시스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3인주의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있어요? 전 국민이 최대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수당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바로 복지 수준이 높다. 사회민주주의를 설명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조합주의 모형에서는 탈상품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 탈상품화의 유형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에 잘 살던 사람이 나중에 잘 살면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해 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상품화의 유형은 갖췄으나 실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와 같이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사회정책이론 중 사회양심론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무조건 나온다고 설명했지요. 무조건 나옵니다. 사회정책이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 정리를 쭉 할 적에, 이론 강의를 노트 정리할 적에 산업화이론, 즉 수렴이론이나 기술적 결정론,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 했던 바로 산업화이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양심론, 사회통계론이나 사회음모론, 또 엘리트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가지고 나오는 조합주의 이론, 코퍼라티즘. 그런가 하면 시민권 이론, 전파 이론, 다시 말해서 확산 이론, 또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을 전부 노트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회양심론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이 엘리트 집단을 정치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 음모론, 사회 통제론과 엘리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구빈정책은 사회적 무질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본다. 자, 이것은 사회 통제론, 노동규범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질서 유지를 또는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만든 것이 사회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음모론, 사회 통제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국가에게 합리적이고 도덕적 반응을 하도록 촉진시킨다. 이게 바로 사회양심론이죠. 사회양심론은 사회정책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합쳐져서 사회정책으로 표출되고 국가를 통해서 자선활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양심론입니다.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국가의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다원주의죠.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타협, 설득, 조정 등을 통해서 사회정책을 만들었는데 국가는 단지 중립자적 지위에서 사회 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하는 중립자적 지위를 유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4번은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여기에 사회양심론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1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이념가치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의 이념가치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17페이지에 있는 3번, 그래서 1번을 배경지식으로 하되 3번 정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882년에 재정공포되고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그리고 윤리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과 윤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윤리 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 대한 윤리 기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 위해, 자,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지요. 가능한 한, 절대적 의무는 아니지만 최대한 비밀 보장을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정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가지고 문제는 풀었습니다만 1번도 같이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19페이지는 문제는 풀지 않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는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교재에서 4단계로 설명했지요.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반사회적 동기에 의한 그랬는데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한 구빈사업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사회사업의 단계.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복합적 또는 전문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단계로 이렇게 이론 정리하고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편 사회복지 발달사부터 정책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